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그리고 박철순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참 3,000포인트 가는 게 고지를 눈앞에 두고 힘듭니다. 이번 주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건희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AI라 쓰고 AI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코스피 3,000을 보내기 전에 좀 새롭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게 먹을 만한 이러한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2등부터 9등까지 하락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1등 삼성전자가 2.7% 넘게 올랐죠? 그런데 10위 네이버가 19% 올랐어요. 조금 전에 끝난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20%가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장이 되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 신기한 게 신정부에서 테마관리를 엮겠다 한다면 특정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가죠. 자, 대장주 이후에 그 섹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몰리는 곳에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AI 지금 신정부에서도 대규모로 지금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AI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에 새로운 AI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지주사, 어떻게 보면 지주사라든가 보험사라든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자, AI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라 쓰고 AI라 말한다라고 한 줄 평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시장이 AI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꾸역꾸역 3,000포인트까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한 1.4포인트 정도 아쉽게 모자르게 오르지 못하고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장중에 좀 흔들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2,97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3,000포인트를 터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분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터치를 할 것이냐, 여기서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뭐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밟고 갈 것이냐, 분위기는 일단은 어찌되었든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서 한번은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시장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항상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3,000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국내 시장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책 수혜주를 보기만도 사실 좀 벅차죠. 이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 가는 종목만 또 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종목들이 관련된 테마주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제니 수법이 미국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제 승인만 하면은 관련된 법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뭐 아톤이라든지 핑거라든지 LG CNS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또 미국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2028년도까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이 세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다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국내 신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 정책 방향성도 함께 확인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베팅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국내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슈 또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종목에 수급이 붙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부터 살펴볼 텐데요.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 배틀그라운드 PC 아티스트 및 슈퍼카 콜라보 같은 이슈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 정도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도 수급이 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 분께서는 크래프톤 어떻게 보실지 먼저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빅흥행 대작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또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흥행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히 이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크래프톤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나도 AI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AI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실적 성장 둔화 우려감으로 조정 시 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 둔화 우려감, 조정 시 매수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게임 업계를 이끌고 가는 가장 큰 대장주죠.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게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캐시카우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게임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개발 자회사가 펍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가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덜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나왔었을 텐데 그거보다 약간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와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했었던 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2분기 때 우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분기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2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기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지연됐지만 3분기 때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실적은 당연히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실적이 역시나 이 대장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항상 많이 거론되는 경쟁사들이죠. 예를 들어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대비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점도 크래프톤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조정이 안 나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이후에 큰 조정 없이, 큰 변동성 없이 지금 횡보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1선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조정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은 한 45만 원까지 한번 1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5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박철순 요원께서는 일단은 1차 목표가 45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없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신 만큼 121선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희 의원께서는 빅 흥행 대작 조속히 이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행하는 게임이 있기 전까지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제가 잠시 뒤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 전략이라든가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타이틀형 게임을 가지고 계속해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앞서서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빅 IP가 하나가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도 엔터테인먼트이다 보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특정 기획사에서 특정 아티스트한테만 어떻게 보면 음반 구조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후속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박 흥행작이 나올 때마다 주가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증권가에서 2분기 50만 원 목표가로 하향 조정을 한 부분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캐시 아이템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2분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3분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곧 있으면 대학교 종강하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매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휴가 시즌인 3분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타고 지금의 주가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에 돈이 돌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으면 바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던져놓은 이러한 재료들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냐 안 되냐예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 인조이가 출시 첫 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었죠. 1위까지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잠잠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의 재료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물 그리고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 갈 때마다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격적 M&A 그리고 글로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가 하는 IP도 어떻다? 결국에 모두 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AI, 게임, 생태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끌어올린 배틀그라운드를 넘어서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들이 열광할 수 있는 IP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어떻게 보면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러한 또 확신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는 예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상향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IP가 다시 한 번 더 흥행을 해주는지 그래야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 던져져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는 나도 AI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뭐 실적이 이렇다 저렇다 중요한 거는 그 실적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매력이다. 캐시카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기업의 질적인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컨텐츠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그때 웹툰만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게임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게임하면 약간 사행성 게임, 뭐 도박,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좋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게임 시장 자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라면 실적이라는 거는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AI입니다. 이미 크래프톤은 AI를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결과는 뭐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AI 사실은 별로 보잘것없는 네이버가 담당자가 AI 자문위원회에 소속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AI라는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가를 뭐 급등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완마 상승에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상승 쪽으로 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크래프톤 짚어봤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금융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세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지 자 먼저 이건희 요원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전히 PBR 0.46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인수합병 기대감, 저평가 매력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창희 요원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 텐데요. 여전히 PBR은 0.46배에 불과하다라고 주신 만큼 앞으로도 상승 룸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실까요? 그쵸. 보통 이제 우리금융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 주식사보다 배당이 조금 더 많은 기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PBR 계산해 보면 0.46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KB금융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0.72배까지 올라왔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이 0.46배, 0.5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0.8배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단번에 2배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간 예대 마진 관련해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금 금리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하셨고, 사실은 또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책이란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은행들이 또 이렇게 자금을 좀 조달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대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대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할지는 건 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대출 수요가 좀 탄탄해지고 있는 부분 늘어나게 있는 것도 있고, 또 금리가 낮아진다라면 부실 채권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조건 다 좋은 걸 다 취할 수는 없지만 일부 안 좋은 걸 취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주가는 한 2만 원대에서 약간의 정체 현상을 띠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5를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체크해 주셨고요. 때문에 0.8배까지 꾸준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철순 요원께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그리고 인수합병 기대감에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빨간불을 켜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이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금융 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또 강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지주 중에는 최초로 이제 비과세 배당을 했을 정도로
주주환원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를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제 보험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7월 달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채널도 공유하게 될 거고 상품도 같이 만들게 될 테고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너지가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7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재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 효과도 충분히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평가 매력을 부여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대 금융지주 대비했을 때는 가장 지금 PBR이 낮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인수합병이랑 합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험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ROE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PBR도 사실 ROE와 직결되는 어떤 지표다 보니까 PBR도 높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보험회사 인수 효과가 오히려 ROE 상승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PBR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주가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지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 연도 저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5,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대에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30%대 초반밖에 오른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단 이 회사의 어떤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그리고 타사 대비했을 때 경쟁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평균만 올라간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부담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라면 상당히 큰 저항도 없고요. 일단 뭐 신규 베팅까지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19,000원 정도 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빼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계적인 매도로 인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니까요.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9,000원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고요. 일단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반기에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 우리 금융지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희 의원께서도 금융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정책 수에 대해서 무게를 둔 한 줄 평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갖고 두 분 그 대표님들께서 워낙 교과서처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첨삭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게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금대가 이렇게 큰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걸 보면 2분기에 가장 조용할 때 은행주를 사가지고 연말까지 들고 가면서 시세 차익과 배당을 노리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를 한다라는 뜻은 하반기에 은행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조금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에이빌 그 생명이랑 동양생명을 통한 이러한 인수합병이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나 신뢰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은행주 중에 역시나 고배당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참에 자, 특정 태아만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주를 좀 사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실어가지고 시세 차익과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안정적으로 고배당주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위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금융지주까지 짚어보면서 수급본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사실 수급본부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증권가에서도 TP를 올리고 있는 만큼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 분 요원들께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대장은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은 대장이다라고 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요원께서는 네이버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백조 시장을 이끄나? 네, 물음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기다렸던 상승 모멘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건희 요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대장은 대장이다라고 주셨는데 어떤 분야에서 대장으로 보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AI 등 미래가치 재료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달 우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장을 보셨을 때 뭐 다날이라든가 헥토 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묶여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이버는 그 사이도 정말 조용했어요. 심지어 카카오가 올라갈 때도,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때도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투자 경고가 들어가고 조정이 나오고 조금 더 어떻게 주춤하다 보니까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그냥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주가도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춰놨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선두 주자로 네이버가 언급된다라 가정을 했을 때는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신뢰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혹시나 발행하게 된다. 그럼 분명히 시장에서도 충분한 이런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리스크가 덜한 기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카카오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겠죠. 시장 점유율과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네이버페이도 역시나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러한 기업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건실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언급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대통령실에 이러한 네이버 관련 인재 채용, 과감한 인재 채용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한몫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매력적 재료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월봉상 지난 3년 동안 횡보했던 물량들을 오늘 다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전에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횡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번에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앞전에 거래량, 큰 거래량이 터진 거래량이 아니라 오늘 단순하게 이 월봉상 거래량으로 앞전 3년 물량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열린 상방 자체가 이제는 저항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대치를 타고 지주사라든가 이런 많은 원전주들이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 후속주자로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올라갔었던 대장 섹터들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네이버가 그 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철순 요원께서는 기다렸던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건희 요원과 똑같이 앞으로 상승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사실 이 무난하게 지금 뭐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좀 넣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플랫폼 업체였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눌림을 받았던 게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가 밀렸던 이유는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 어떤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바로 AI 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들, 어떤 가시화된 어떤 미래 성과가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게 바로 지금 실적과 아주 직결되는 것들이 아직은 안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장성이 기대되는 AI 관련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던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당연히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신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하반기 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홈피드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네이버 검색 들어가면은 바로 뜨는 피드들 있잖아요. 맞춤형 이런 컨텐츠들인데
여기를 통해서 사실 지금 이 유저들의 어떤 유지 시간과 그다음에 광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급등은 나왔지만 사실 조정한 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0만 원대를 좀 넘어서면은 항상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이곳을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상방을 좀 제한했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강했던 저항대를 뚫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마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태라면 저는 일단 단계별로 1차적으로 한 30만 원대, 그 다음에 35만 원 이렇게 기계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님,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네이버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올랐으면 뭐 지난주라든지 아니면 못해도 월요일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오늘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일단 사실 근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AI가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이 카카오였잖아요. 네. 네이버에 항상 비교되는 회사인데 네, 그쵸. 카카오가 더 먼저 올라갔던 이유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시다시피 오픈 AI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신제품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출시가 되면 사실상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기대감이 붙었고 수급이 더 빠르게 붙으면서 주가가 빨리 움직였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는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네. 수급이 좀 덜 들어왔었고 주가도 잘 안 올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니면 좀 네. 네이버 쪽에서 새로운 인재, 네. 그 정보 쪽으로의 인재가 나왔잖아요. 그 네. 부분도 한 몫을 한 걸까요? 일단 네이버 쪽에서 일을 했던 인사가 이제 AI 쪽 관련된 이제 정보의 로드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오늘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오니까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러니까요. 올라가기에는 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 위치에서 네이버를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공평하게 밀 겁니다. AI를 전반적으로 다 살리기 위해서 인사를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 올리는데 일부 영향이 줬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사실상 좀 단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AI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백조 시장을 이끄나? 하고 물음표로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수석 하정우 그분이 이제 AI 수석이 되면서 네이버가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죠. 뭐 네이버 클로버 X라든지 약간 AI 쪽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논문도 되게 많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 주도로 어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은 아니겠죠. AI 시장을, 소버린 AI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살펴 줄지,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든지 어떤 해결 솔루션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갑자기 다음 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뭐 정부가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어떤 주체로 누구가 주도를 해서 이 시장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로드맵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좀 네이버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오늘 과연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가. 물론 이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 영향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네. 그 삼성 SDS가 15%인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갤럭시 삼성페이가
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을 얹을 수 있다. 그러면 뭐 3사 SDS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제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막 그렇게 큰 기업도 하루에 뭐 20% 상한가도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인이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라인이 별로 이렇게 취급을 못 받고 있지만 동남아 쪽, 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는 라인이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네이버는 오히려 다국적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쨌든 전자상거래 시장에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2년 이상 저항으로 차지했던 23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고, 오늘도 23만 원을 계속 가다 말다 한 4-5시간 고생하다가 이제 더 상승했기 때문에 23만 원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준점은 일단 생겼다라는 거에 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략 중에 분할 매수 관점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이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총집합이 되면서 그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가동률 100%가 눈앞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줬고요. 또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오늘장에서 10% 넘게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이건희 요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요.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아직은 좀 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단기 반등을 활용한 교체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건희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지금 찾는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전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한화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한다라는 HD 현대 관련주들도 전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사이에 나홀롯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형주를 사기에는, 그리고 이 대형주를 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기에는 주가가 고점인 것 같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고 또 테마가 나와서 변동성이 심하게 막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점권에서 그동안 충분히 쉬었다가 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글로벌 혼란 속 지금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뭐 AI가 먼저 부각이 됐고,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지만,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한 부분이 에너지 고속도로예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G7에서도 AI를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 그리고 광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AI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러한 부분, 뭐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이 회사가 지금 에너지 종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배터리 비중은 8% 정도고요. 지금 석유가 지금 55%, ENS 18%, 화학이 지금 12%, 배터리는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 에너지 회사잖아요. 좀 재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지만 또 탄소 포집도 하는데 굉장히 좀 테마가 좀 뜨겁게 불거졌었잖아요. 자, 그러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업, 거기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다방면으로 뭐 향후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충분한 기간을 가정을 했을 때 고점에 있는 지주사라든가 원전 대장주를 잡아서 무리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점권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좀 상승 신호탄 그리고 거래량이 붙은 SK이노베이션이 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봉상 보시더라도 14만 원 찍고 쭉 빠졌지만 지금 주가가 차근차근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핵심은 저항권입니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 저항 구간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열려있는 구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건 중단기적이건 충분하게 리스크를 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유창희 의원께서는 아직은 점점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회사가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좀 이스라엘하고 좀 확전 가능성,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 귀국을 하면서 뭔가 여기에 좀 참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유가가 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마저 주가마저도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이 뭐 이번 2분기에서 뭐 흑자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 11%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 11% 정도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점에서의 어떤 이런 강한 반등은 언제든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연속된 상승이 나오면서 과연 지난 고점 3월달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전히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 자체가 이게 SK이노베이션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막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업황도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뭔가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 이끌고 있는 건 성장 산업입니다. AI,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혹은 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은 결국 배터리인데, 배터리마저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종목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른 뷰를 주셨습니다. 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단기 반등을 활용해서 교체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죠. 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올랐던 이유는 뉴스를 갖다 그냥 붙이자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뭐 배럴당 $70 이상까지 올라왔던 부분들. 왜냐면 유가가 낮았을 때 사실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 발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에서도 좀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유가 상승기 때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랐던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다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왔을 때 이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조금 더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이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사업이 잘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산업 자체가 누구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지금 중국도 NCC 증설했었죠. 중동도 증설 이슈가 있죠. 그런데 경기는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추세적인 상승, 그 다음에 예전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업황을 계속 체크하시고 업황이 확실히 돌아섰다라는 어떤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더 강하게 밀어넣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일단 물론 저 PBR주는 맞아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적합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됩니다. 조선주가 먼저 간 종목도 있지만 뒤를 이어서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였기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와 뭐 카카오를 비교해도 사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좀 더 덜 올랐기 때문에 매력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주, 실적이 나오고 관심이 몰리고 있는 쪽에서 저평가주를 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AI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 특히나 HBM 장비 쪽에 상당히 실적 잘 나오면서 저평가 종목들 아직도 바닥권이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씩 비중을 옮기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이건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쩐의 전쟁인 것 같아요. 돈이 몰리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해가지고 종목을 진입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활활 타오를 때 오히려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또 도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수급본부의 종목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정을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마어마한 과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또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면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좀 현금을 챙기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주식을 천천히 매수하셔도 7월달, 8월달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현금을 확보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에 조금 자유로운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역시나 AI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너무 테마주에 많이 관심이 몰려 있는데 관세 충격받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사 같은 경우도 빅4 위주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큐브엔터까지 해서 묶어서 한번 병행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도 이제 관세 전가가 좀 가능한 업종으로 지금 최근에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압기도 눌림목 공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게임도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크래프톤, 뭐 넷마블, 뭐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 눌림목 한번 공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HBM 관련된 특히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내에서 있는 기업들이 사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돈 잘 버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맨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싸기 때문입니다. 뭐 PSK 홀딩스, STI, 그 다음에 HPSP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스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 굉장히 지금 주가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실적도 좋으니까요. 이런 저평가 종목들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보시면서 한번 배팅을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변압기,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 그리고 AI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리뷰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유창희 의원께서 지난주에 현대차를 가지고 왔었는데 현대차 관련해서 좀 전략 수정할 부분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좀 과열 국면인데 현대차는 좀 못 올랐다. 근데
여러 가지 악재는 이미 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현대차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2조예요. 근데 기아라든지 현대 롯데의 지분 가치만도 20조가 넘습니다. 물론 지분 가치가 다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관세 우려감들도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된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고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인사이트 다시 한 번 더 얻어봤고요. 다음은 박철순 의원의 코츠테크놀로지 지난주에 가지고 오고 현재 수익 최고가 기준 23%까지 보여줬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11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이제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22,000원을 돌파를 해서 제가 22,000원을 말씀드렸던 게 상단 저항선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역시나 뚫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관들과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22,000원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수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저점 만들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에 오늘 리뷰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하단 부분 19,000원, 18,000원 요 정도 선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고 지난번 목표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22,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츠테크놀로지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건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두 대표님께서는 조금은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석유, 화학, 뭐 안전적인 투자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러한 탄소 포집 관련 이러한 이슈로 조금 한번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에 이 브릿지 데이터 센터라는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1기가와이트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합 에너지 솔루션을 SK 이노베이션이 좀 제공해준다라는 이러한 소식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환경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그래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땅이 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것을 저장했다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될 이러한 미래 기대형 사업 이러한 부분을 타고 한번 시장에서 기대를 받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정책에서도 한 번쯤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3월 달에 14만 원을 찍고 주가가 쭉 빠지긴 했어요. 쭉 빠지면서 뭐 8만 원대 찍고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우상향의 시작이 아닐까.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저항 구간 없이 물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자, 저항 구간 중간 라인은 1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5,000원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이건희 의원께서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보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자,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삼성 SDS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시세가 붙는 쪽에 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시세가 붙는 쪽에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이제 생성의 AI 시장 관련해서도 삼성 SDS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면 삼성 SDS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갤럭시에다가 삼성페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삼성 SDS가 이걸 전두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블록체인 쪽으로는 삼성 SDS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건 뭐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이제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어저께 상원에서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이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면 저는 조정시 분할매수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달 중에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실적과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TCK라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특히나 HBM 장비주를 저평가주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부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TCK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이 음극재 관련된 시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사업부는 아직은 뭐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반도체 쪽 부품이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고객사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고순도, 고내열성 이런 부품 쪽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중국의 YNTC, 그 다음에 뭐 램리서치라든지 SK실트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또 동사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들 중에 고객사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하반기 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YNTC 같은 경우가 지금 대규모 증설이 하반기 때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한 20-30%가 지금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YNTC라는 고객사가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이 회사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의 대표적인 고객사가 아까 램리서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쟁사가 애칭 장비 관련된 이 경쟁사가 TL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TL이 강자로 보였지만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다라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는 다시 한번 이 업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TL에서 램리서치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이 TCK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를 눌렀던 요소가 내려갔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PER, PBR 밴드를 보면 지금 이제 역사적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일단은 상단 매물 저항 때 고려를 해서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부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베팅하기 좋은 회사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CK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7층 투자전략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요원들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